오늘부터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이제 형태소에 대한 얘기예요. 좀 전까지 우리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쭉 기억을 하면은 품사부터 시작해서 품사를 분류를 했지, 각각의 품사 하위 분류도 했었지, 그리고 무슨 특징이 있는지도 바라봤었고, 그리고 그런 품사가 문장 성분으로 가서 쓰일 때는 어느 자리에 가서 쓰이는지도 봤었고, 그래서 문장 성분마다의 특징도 봤었고, 문장 성분 7개의 어떤 각각의 특징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장들이 서로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도 봤었고, 그 일련의 흐름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커트, 여기는 안 이어져요. 여기는 이제 다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어떤 기준이냐면, 자, 이 형태소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요소? 형태의 요소로. 자, 그래서 이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지닌 형태가, 모습, 모양이 의미가 있다면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 지금까지는 단어 기준으로 봤잖아. 근데 그 단어를 무시한 채 이제는 그 단어 안에서 어떤 모양이 의미가 있으면 그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는 거야. 그걸 그래서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중요한 거는 형태소란 단어보다 의미가 있으면 하나의 요소다. 의미가 있으면 하나의 요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형태소를 조금 더 정제된 언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뜻을 지닌 채소단이에요. 뜻을 지니고 있는 최소단이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의 요소다, 최소단이다. 자, 형태소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편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에 맞춰서. 자, 그러니까 뭔가 의미만 있으면 얘를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있네. 우리 앗이라던가 혹은 얘는 자, 뜻을 지니고 있니? 의미가 있니? 어떤 의미가 있어? 아, 맞아. 얘가 들어간 순간 어떤 의미가 생겨? 과거의 의미가 생기죠. 그러면 자, 앗이랑 엇은 뭘로 보겠다고? 형태소로 보겠다고. 맞아요. 그럼 얘도 형태소네. 보다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단어. 자, 보다는 이 다가 하나의 의미 맞니? 이거 의미 맞아? 이것도 의미 있니? 그렇지. 종결의 의미가 생기죠. 종결의 의미가 생기네. 그럼 얘도 형태소. 보다는, 이 보는 see의 느낌이 있지. 그치? I see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럼 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그럼 얘도 형태소. 아, 춥다. 겨울이니까 너무 춥다. 겨울. 이때는 자, 느낌 있어? 그 아니야. 울 의미 있어? 없지. 그럼 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랐을 때는 잘라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겨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가 생기죠. 윈터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것도 형태소. 자, 지금 보니까 제가 형태가 의미가 있다면 할 때 이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뭐 해보고 있어요? 단어들을 잘라보고 있죠. 결국 이때는 형태소는요, 잘라보기예요. 잘라보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에요. 형태소는요, 그래서 이때 형태소의 기준은요, 잘라보는 거예요. 다 잘라봐야 돼. 음절 단위로, 의문 단위로. 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 단위로. 이거 어간이네. 이거 어미네. 아, 넛은 무슨 어미야?
선엄한 어미네. 이런 단어들이 다 의미라고요. 이런 단어도 있을 것 같아. 치솟다. 치솟다. 요 다는 그러면 또 어미겠네. 요것도 의미네. 요것도 형태소고 종결어미고. 종결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형태소고. 솟다라고 하는 뭔가 라이징하는 솟구치는 느낌도 있지. 그럼 이것도 어미네. 이거 어간도 형태소네. 치라는 느낌은 무슨 느낌이니? 솟다와 치솟다. 의미 같아야 달라? 솟다와 치솟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 다르지? 왜? 누가 더 강한 느낌이야? 치솟다가 더 강한 느낌이지. 그럼 치가 붙으면서 얘는 무슨 느낌이 생겼어? 강조의 느낌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강조의 의미가 있다면 얘도 하나의 요소로 보겠다. 그럼 얘도 뭐예요? 형태소예요. 강조의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형태소예요. 종결의 의미가 들어도 형태소예요. 자, 그래서 계속 단어를 잘라보면서 우리가 그 단어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이 형태소 파트예요. 잘라보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겨울은 자를 수가 없었어. 그치? 자르는 게 불가했어, 겨울은.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을 한번 또 보자. 자, at이라던가 ot을 넣었을 때 우리는 과거가 생기고 있죠. 과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문장에서의 법칙이지. 문장에서 법칙성이 생기죠. 이런 문장에서의 법칙성이 생기는 형태소를 무슨 형태소라고 하냐면은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법 형태소는 형식적으로 맞춰주는 거다라고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동일한 개념으로 쓰여요. 근데 보통 형식 형태소, 형식적으로 맞춰준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써서 형식 형태소라는 말을 씁니다. 종결의 의미를 문장에서 법칙이 생기지? 그치? 문장에서 이런 문법적인 의미가 생겨버리네. 그럼 이것도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거. 보다의 보자는 C의 느낌이 확실히 잡혀있죠?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형태소를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구체적인 의미를. 자, 겨울, 윈터는요? 이것도 구체적인 겨울이라고 하는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생각이 떠오르잖아. 이것도 실질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솟다라는 거에 이 솟도 그러면은 뭔가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지? 그럼 얘도 실질 형태소. 뭐뭐한다 라고 했으니까 종결의 의미가 있으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 하나 생각을 해보자. 아까 치솟다 할 때 치. 강조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실질의 의미니 아니면 법칙성의 느낌이니? 요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럼 얘는 품사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 품사로 얘기할 수 없지. 왜? 형태소는 자르는 거잖아. 자르는 순간 품사로 바라볼 가능성은 극히 드물겠죠. 그렇죠? 이건 품사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사 관련이 아니야. 이것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 치에 대해서는 잠깐 궁금증을 남겨놓고 진짜 치사하게 선생님 얘기해 주시지. 흥치뿡. 그 치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어디서 얘기할 거냐면은 여기 어근과 접사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형태소의 분류를 지금 무슨 형태소, 어떤 형식 형태소, 하나 더 실질 형태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그래서 실질적 의미, 자, 실질적 의미, 실질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문법적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 구성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형식 형태소.
자, 요렇게 동그라미 제가 검정색으로 치는 거 아시나 엇은 혼자 쓰일 수 있니 없니? 혼자 쓰일 수 없지. 또 밑에 있었던 용언의 어미도 혼자 쓰일 수 없고요. 어간도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근데 겨울은 혼자 써도 단어의 느낌으로 혼자 쓸 수 있지. 얘는 거의 뭐 단어의 느낌이랑 비슷한데? 그치? 단어의 느낌. 치는요? 아까 우리 하나 남겨놨던 치는 혼자 쓸 수 있니? 치? 얘도 안 되는 느낌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혼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이 가능하다, 자립 형태소. 자립할 수 없다,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품사를 잠깐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형태소의 분류 4가지 다 적을 수 있겠어요? 특히 기준은요, 어떤 의미 기준, 자립 기준이에요. 자립 기준에 2개, 의미 기준에 2개. 그럼 오른쪽에 형태소와 품사 넘어가서 다시 한 번만 또 적어볼게요. 형태소와 품사, 자립 기준으로, 의미 기준으로. 자립 기준으로. 자, 의미 기준으로는 실질 형태소가 있었고, 그리고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있었죠. 그럼 자, 이런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우리가 품사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품사 기준으로. 품사를 여기다가 분류할 거예요. 품사를 여기다가 품사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우리 몇 개의 품사가 있었어? 9개의 품사가 있었지. 그럼 9개의 품사로 한번 해볼까? 9개 품사 다 그릴 수 있겠어? 이제 한도 끝, 이제 너무나 많이 그렸어? 자, 그럼 써보자. 자, 9개 품사 다 얘기해보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또, 조사, 그리고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자, 넣어볼까? 실질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 볼까? 명사. 대명사는 선생님 그거 지시해 주는 거니까 대신해서 얘기할 거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냥 문장의 법칙만 아니면 되지. 그래, 문장의 법칙이 아니니까 얘는 대명사. 수사도 실제 수 몇 개인지 얘기해 주는 거지. 수사. 여기까지. 체언은 여기에 다 들어가네요. 체언. 조사는요? 잠깐만. 조사가 하는 역할, 기능. 무슨 기능이야? 조사는 무슨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 관계원이잖아. 그래, 관계원이니까 무슨 관계를 나타내줘? 문장 안에서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이니까 문법적 기능 맞니? 그럼 조사 어디다 넣어야 돼? 그렇지, 형식 형태소. 잘했어. 왜? 관계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딱 이미지를 잡고 딱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여기서 써먹는 게 중요하지. 관형사는요, 의미 나오잖아. 성상이잖아. 성질과 상태 나타내주는 거야. 실질적인 의미잖아. 부사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기도 수식원 2가지 다 여기 들어가겠죠? 감탄사도 여기 들어가겠죠? 동사형용사는 미안한데 이거는 2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지. 우리가 동사, 형용사에서 용언을 항상 뭘로 나누라고 했어? 용언의 구조, 어간과 어미. 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분은 그럼 어딜까? 어간. 여기 어간 넣어줘야 돼요. 조사 옆에다가 어미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나눠지는구나. 라는 거.
그럼 자, 우리 형태소 저번에 잠깐 언급은 하긴 했었어. 그럼 적어도 용어는 형태소가 몇 개라고 최소? 용어는 is 형태소 2개 이상, 최소 2개 이상 쓰일 거예요. 그쵸? 각각의 의미가 서너만 어미도 다 포함될 거니까. 그래서 활용 여부에 따라서 얘가 2개 이상 쓰이는 경우도 있다. 3개, 4개까지도 나오겠죠. 자, 자립 여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자, 요거는 다 할 필요 없이 밑에 조사와 어미는 자립할 수 있어, 못 자립해? 조사는 어때? 앞에 누구 뒤에서만 쓸 수 있니? 조사는 앞에 누가 와야 돼? 체온이 와야 되겠지? 그러면 얘도 의존 형태소 조사. 어미는 어간에 같이 붙여서 써야 되겠지? 근데 어간은 혼자 쓸 수 있어? 어간도? 혼자 쓸 수 없지? 그럼 여기에 어간과 어미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다른 건 그대로 동일합니다. 어간만 밑으로 뿅 하고 내려오면 돼요. 어디에서? 실질 형태소에서. 그럼 다른 거 뭐 체연, 수식원, 감탄사는 다 동일하겠네. 동일하지. 자, 하나 복습하면서 선생님 체원 중에서 의존명사는 관용어가 있기 때문에 의존적이지 않나요? 의존명사 기억나?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항상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혼자 뭔가 기대어서 쓰이는 느낌이잖아. 그래도 의존명사는 명사니까 체원 안에 넣어서 자립 형태소로 봐요. 이해됐죠? 요것만 하나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형태소와 품사의 관계에서 품사들이 이렇게 형태소로 분류될 수 있구나 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형식 형태소에 뭐가 들어가느냐, 의존 형태소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품사와 형태소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떤 단어를 보고 형태소로 잘라볼래, 이거는 품사로 분류해 볼래 를 가능하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밑으로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이 개념 아직 얘기는 안 할게요. 아까 우리가 솟다와 치솟다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달라져요? 치라는 단어 때문에 달라지죠. 그럼 얘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럼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쏟다에다가 분명히 치가 하나 더해주는 느낌인데 의미가 달라지면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로 되냐면 새로운 단어로 형성된 거예요. 새로운 단어로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런 새로운 단어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자, 쏟다라고 하는 이 쏟다는 원래부터의 근할 때 이 근자가 뿌리거든요. 어는 단어에. 자, 단어의 의미 뿌리가 되는, 의미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근. 그러면 치는요, 이 뿌리가 되지 않고요. 할 때 이 접자가 접착자 할 때 접착이에요. 접착. 뭔가 어디에 붙어서, 누구에 붙어요?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느낌이 들면 이 부분을 우리는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단어의 형성, 하나의 단어를 분리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해보는 거지. 단어를 분석하면서, 잘라보면서, 쪼개보면서 요 부분 때문에 단어가 의미가 좀 더 새로운 의미가 생겼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접사라는 요 사자는 말이에요. 말. 글자. 품사할 때 그 사예요. 근데 품사로 분류하진 않아요. 붙어서 누구에 붙어요? 어근에, 뿌리에 붙어서. 여기부터 이제 헷갈려 한다고. 뭐랑? 어간어미. 어근 접사.
자, 그러나 우리가 차례차례 공부를 했더라면 요게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는 사람들은요, 복습 안 한 거예요. 어간 어미는 누구 거? 용언. 어근 접사는 단어. 새로운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에 그럼 누가 들어가? 품사 여러 개. 그래, 모든 품사에서 다 가능하지. 모든 품사에서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볼까? 자, 우리 겨울이 가고 봄날이 왔으면 빨리 좋겠다. 오면서 내가 봄날을 또 들었거든, BTS에. 봄날은 어떤 단어의 결합으로 보이니? 봄 플러스 날. 그럼 얘는 어근은 어딜까? 뿌리가 되는 느낌. 봄의 날이죠. 둘 다 어근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품사로 한번 볼까? 얘들아, 봄은 품사 뭐니? 명사네. 날은 데이잖아. 이것도 명사네. 그래,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는, 생성되는, 새로운 단어로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도 보인다면 모든 품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품사에서, 모든 접사에서 다 모든 어근은 모든 품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이 접사를 가지고 위로 다시 올려보자. 어디로? 여기로. 자, 접사라는 개념이 이제 떠올랐지. 접사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았어. 존재를 알았어. 그럼 접사는 형태소 맞지? 왜? 의미가 더해지는 거 맞으니까. 그럼 아까 요 치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접사였네. 그쵸? 그럼 접사로서 어떤 형태소에 들어갈까? 먼저 의미 기준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느낌인 것 같지만 아니, 얘는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형식 형태소예요. 접사. 접사라는 존재는 이제 품사 말고 형태소에서만 나와요. 품사에서는 언급이 안 돼. 그러나 품사와 형태소를 연결한 문제에서는 언급이 되겠지? 또 자립할 수 있니? 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안 돼. 그럼 다 똑같고 누구만 하나 들어가? 여기에 어감만 들어가는 느낌이지? 어감만 하나가 밑으로 뿅 하고 내려오는 느낌인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형태소와 품사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접사의 개념 이해됐죠? 이 얘기는 이제 페이지 26페이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접사를 그러면 조금만 더 여기다 적을게요. 자, 접사의 개념 조금만 더 적을게. 접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자, 접사란 자, 첫 번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줘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단어를 형성해 주기도 하고요.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혼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형태소라고? 의존 형태소. 자, 세 번째는요. 품사의 변화도 일으켜요. 품사의 변화도 가능시켜요. 요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와 비슷한데 다르냐면은 선어말 어미랑 비슷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랑 구분할 수 있게끔 의미가 달라져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거는 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제와 높임 말고 다른 의미. 자, 한번 요거를 볼까? 자, 품사의 변화도 한번 볼게요. 웃다. 자, 웃다의 이 다자의 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그럼 요 다는요, 그냥 어미라고 하면 돼요, 이때는. 우리 종결 어미도 접사의 일종을 하나 보거든요, 원래 대학 문법에서는요. 근데 얘는 그냥 종결 어미라고 하고 그냥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형에서는요, 그냥 어근은 요 웃 하나만 들어가요. 알겠지? 다는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문법에서 그냥 어미라고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종결어미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원래는 얘도 접사 처리해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체계가 복잡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분들만 심화 과정 나중에 심화해서 체계를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우수로만 그냥 어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음이 결합돼 갖고 이 음은 어디서 나왔던 거지? 명사형 전사음이 음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음이 결합돼서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 뭘로 돼? 명사로 이미 바뀌었지. 근데 얘는 웃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친구예요. 동사에서 왔던 친구가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됐네요. 누구 때문에 품사가 바뀌어요? 음 때문에 품사가 변하죠. 그럼 얘는 접사예요. 의미도 새로운 단어도 형성시켜 버리죠. 그치? 스마일 한 동작에서 명사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그럼 이거는 명사로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명사 파생접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사로 만들어줬다. 명사 파생접사. 자, 다른 말도 낫다. 자, 낫다에서 어미 처리하시고 어근인 낫에서 낮다. 오늘 기온이 되게 낮지? 이거 품사 뭐니? 품사. 형용사지 왜? 지금 상태 아주 낮은 상태, 기온이 낮은 상태잖아. 근데 여기에 에어컨을 틀면은 기온을 더 낮추게 되지. 자, 낮다와 낮추다는 이 추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치? 그럼 품사의 변화도 일으켰니? 한번 생각해봐. 기온을 낮추다. 동사로 바뀌어버렸지. 타동사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특히 타동사인 사동사로도 바뀌어버리죠. 요거를 그래서 사동접사라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이희비기 오구추. 품사는 동사로 바뀌어버리죠. 형용사였던 친구가. 그래서 품사 변화를 일으키는 건요, 땡땡 파생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동 파생접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 사동 파생접사. 뭐 사동접사라고 해도. 얘들아, 사동사야. 사동은 사동사야. 사동사예요. 시키다, 시키는 동사예요. 무엇을 시키는 거니까 타동사이기도 하면서. 자, 이게 접사의 개념이에요. 접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상당히 우리가 품사에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게 좀 힘들어. 우리한테 지금 접사의 개념. 그럼 자, 접사를 우리가 봐서 페이지에다가 좀 표시를 하고 옵시다. 교재 26페이지. 자, 여기 이제 단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단어는 여기서는 이제 품사라고 읽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의 단어, 품사. 그래서 단어 단위로 보면은 품사 단위로 지금 구분을 한 거죠. 근데 형태소 단위로 구분을 하는 거는요,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로 여러분들이 뜻을 지녔다, 끼, 얻다의 이 얻을 분리해 내놓는 거예요. 선어말 어미를. 왜냐면 얘는 과거에 법칙성이 생기는 의미로 하나의 의미 단위로 다 잘라주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여기에서는 조사, 어미, 접사, 어간, 의존 형태소고요. 형식 형태소는요, 조사, 어미, 접사. 하나만 달라지죠? 의존과 형식 형태소에서 어간만 달라져요. 나도 헷갈려요, 말할 때. 근데 조금 더 연습하다 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는 여러분들 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요 형태소 분류할 수 있겠지? 그게 1번의 복습 과정이고요. 자, 2번. 자, 접사는요,
어근은요, 접사는요,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부분, 중심 부분, 단어의 뿌리예요. 형태소 가운데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 단어의 뿌리.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분. 뿌리가 되는 부분. 접사는요, 거기에 접착한 부분. 붙어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한다 라는 거는 지배할 수 있다는 건 품사를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없다. 의존 형태소다. 맨손 할 때, 자, 맨이란 느낌은, 맨손은 맨 플러스 손으로 나눌 수 있지. 손이라는 거는 우리 핸드의 느낌이 잡히네. 근일 거예요. 그치? 맨은 어떤 의미가 더해지니? 맨이 더해주면. 맨. 뭔가 걸치지 않은 의미로 우리가 더해지지, 의미가. 그리고 이 접사가 더해지고 나면요, 나중에 이제 뭐 접두, 접미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 자, 여기 파생어가 되기도 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자, 단일어부터 어근이 하나. 여기에 용언의 기본형. 먹다, 자다. 활용돼도 괜찮아요. 활용돼도 먹었다 해도 어근은 하나예요. 서남한 어미까지도 그냥 어미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사는 의미가 뭔가 시제 표현이라던가 높임 표현이 아닌 다른 의미가 더해줘야 돼요. 자, 복합어는 단일하지 않으니까 복합하다는 거지. 둘 이상의 어근, 접사. 둘 이상의 어근, 접사. 자, 그래서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근끼리 결합하여진 복합어다 라고 해서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은요, 어근 플러스 접사. 혹은 접사 플러스 어근. 어근에 어미가 붙은 거는 그냥 이거는 하나의 단일어로 보는 거예요. 요거 그냥 얘기해 줄게. 원래는 요 어미도 굴절 접사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어미로만 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접사를 얘기할 때 굴절 접사라는 건, 굴절이라는 의미가 뭐니? 굴절. 휘다. 얘들아, 어미는 휘는 거 맞아? 변화하잖아. 그치? 서남한 어미, 엄한 어미 다 변화하잖아. 그래서 변화하는 접사는요, 이거는 하나의 기준, 요 단일어, 그 복합어 기준에 충족이 안 들어가요. 복합어로 보질 않아요. 접사가 붙었지만. 자, 그럼 무슨 복합어로 보는 접사는 무슨 접사냐면은 파생접사로만 봐요. 아까 우리가 무슨 생접사 이렇게 했잖아. 파생접사, 사동파생접사, 명사파생접사. 요 생접사, 파생접사가 복합어 중에 파생어를 만드는 거니까. 파생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접사에서 하나의 예시, 맨, 손. 이 맨은 파생돼요. 파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디 파에 소속되어 있니? 그 파야. 갈래를 이루냐. 여기는 무슨 파에 속해 있어, 지금? 광동파에 속해 있지. 무슨 파에 속해 있어? 의고파에 속해 있지. 그 파야. 그럼 자, 맨손으로만 만들어지니? 단어는? 아니지. 맨, 팔, 맨, 몸. 자, 이런 단어들의 맨의 팔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파생이에요. 그렇게 파생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냐? 그러면 복합어로 보겠다. 알겠지? 어미는 접사이긴 한데 굴절, 활용하는 접사로서 이거는
요 단일어나 복합어의 기준으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에서 빠져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미가 들어갔다, 어근에 어미가 들어갔다, 어근에는 어간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그냥 하나의 단일어로만 본다. 그리고 어간은 어근이기도 하다. 이 어근은요, 실질 형태소를 얘기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중심 부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중심 부분. 실질 형태소. 왜? 어근, 단어의 뿌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실질 형태소 어근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파생이란 단어는요, 접사예요. 접사가 붙는 거예요. 그 접사는요, 이렇게 뭔가 갈래를 이루을 때 우리는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뻗어나가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파생된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합성어를 한번 볼까? 합성어는요, 아까 어근 더하기 어근, 두 개의 어근이 더해지면 합성어라고 했어요. 파생어는요, 뒤로 넘어가서 어근에 접사가 더해지면 파생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고 어근과 접사가 더해지는 거는 어떤 기준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단어가 새롭게 형성되는 걸로 보는 거라고요. 단어가 새롭게 형성되는 이 단어의 짜임이라고 하는, 다시 노트로,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이 단어의 짜임 부분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를 좀 미안한데 지울게요. 여기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많이 포함되진 않을 건데 지워놓고. 자, 우리는 이 단어의 짜임 파트에서 뭘 볼 거냐면은 단어를 분석해서 잘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 몇 개냐? 어근 개수.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 형태소. 자, 그러면은 어근이 하나래. 그러면 무슨 어? 단일어. 왜? 접사가 붙는 게 없으니까. 어근 하나. 자, 단일어가 아닐 때는 어근이 하나 이상 혹은 접사와 붙을 때는 복합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복합어가 어근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합성어. 어근이 두 개. 자, 그리고 파생어 누가 붙을 때? 접사가 어근에 붙을 때. 여기서 그러니까 복합어에서 또 나눠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자, 요 합성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근이 두 개가 결합되는데, 요 합성어를 우리가 바라보는 또 분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관계 여부예요. 요 합성 의미관계. 자, 합성의 의미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대등합성어인지, 자, 요거는 페이지가 29페이지에 나옵니다. 대등하게 연결된 건지, 종속적으로 연결된 건지, 융합적으로 연결된 건지를 봐요. 아까 우리 합성어 하나 나왔네. 봄날. 그럼 봄날은 대등하게 봄과 날의 결합처럼 보이는데, 대등한 의미의 결합이니 아니면 봄의 날을 얘기해 주는 거였니? 봄 앤드 날이 아니지. 봄의 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종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등은요, 여러분들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부모, 부 앤드 모. 그래, 그럼 대등하게 연결. 부모. 돌다리는
돌다리, 돌의 다리 또는 돌로 만들어진 다리. 그럼 돌 플러스 다리잖아. 대등이야, 종속이야, 융합이야? 융합은 아직 얘기 안 했네. 대등이야, 종속이야, 돌다리는? 돌다리는 뭐 같아? 돌로 만들어진 다리. 종속적 합성어 그렇지? 손수건은? 손 앤드 수건이야? 글자는 그렇게 분석이 되지만 아니 손을 닦는 수건이지? 그때는 종속적. 그래서 종속적 합성어. 그래서 이 대등 종속 융합에 대해서는 대등은 and의 느낌이고요. 종속은요 무엇을 위한 꾸며주는 느낌이에요. 융합은 뭐냐면 이 융자가 녹을 융자예요. 녹다. 그래서 녹아서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단어로 완전히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곧 개학하면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을걸. 고3이니까 이 가시 플러스 방석이지. 형태소를 분석하면 가시 플러스 방석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가시방석에 앉아. 따가워 이거니? 어떤 방석이야? 불안감을 우리는 가시방석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우리가 녹아서 의미가 없어진 채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지면은 융합합성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니? 의미관계? 이 융합합성어의 또 요 단어를 한번 보자. 밤낮. 밤낮. 여러분들 방학했으니까 밤낮이 바뀌었어 할 때는 어떤 느낌이야? 밤낮이 바뀌었어. 진짜 밤과 낮이 좀 바뀐 느낌이지. 그럼 어떤 합성어 같니? 대등 합성어. 근데 고3 되면 밤낮 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건 진짜 밤과 낮이 없는 걸까? 밤낮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all day. 노력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그때는 어떤 의미야? 융합합성어로 가게 돼요. 어떤 단어는요, 그 의미 변화가 이 밤과 낮에 따라서 진짜 day and night예요 라고 한다면은 대등합성어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진짜 그 밤낮 없이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건 밤낮을 모른 채 진짜 밤과 낮을 모른 채 공부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새롭게 형성된 거구나 라고 할 때는요 융합합성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관계를 봐야 되니까 의미를 봐야 돼요. 합성했을 때 그 단어 어근과의 의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손발이라는 단어도 있지. 손발이라는 단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쭉 하니까 손발이 좀 잘 맞네. 이때의 손발은 진짜 손과 발이 이렇게 맞니? 무슨 말이야? 융합합성어로서 호흡이 맞는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겨울에 손발이 좀 차지? 그때는 대등합성어겠지. 손과 발이니까. 이해됐어? 그런 느낌으로. 요것도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제일 더 중요해요. 구성관계. 요 구성관계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들어봤을 거예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요 두 가지예요. 요 구성 관계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뉘거든요. 요거는 근데 교재에서 바로 체크하면서 한번 봅시다. 교재 28페이지. 그럼 구성 방법 우리는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냐? 그러지 않고요. 첫 번째 줄.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에 맞게 된 합성어는요. 그냥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걸로만 처리하시면 돼요. 체언과 체언이 결합하는데 우리는 이상한 거 못 느끼지. 또 관형사가 체언 꾸며지는 거 이상한 거 못 느낄 거야.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가 들어가고 용언의 어간이 들어간 것도 우리는 이상한 거 못 느껴요. 관형사형 어미에 체언을 꾸며주는 것도 우리는 이상함을 못 느껴요. 그치? 그리고 체언이 용언의 어간, 힘, 이 들다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조사 생략이라고 써주세요. 이것도 우리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이에요. 어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라는 단어는요. 문장이라는 말이랑 똑같지? 통사라는 단어는 문장이라는 단어예요.
사라는 거는 품사고 단어를 통합시킨 거예요. 단어 더하기 단어 더하기 단어를 여러 개 더하면 하나의 뭐가 완성되니? 문장이 완성되지. 통사라는 단어는 그래서 문장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통사적은 문장의 법칙에 맞게 그대로 합성시키면은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린 뭐만 외우면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 3개만 외우면 돼요. 1번, 2번, 3번. 근데 1번, 2번, 3번도 이미 우리가 품사에서 다 했던 거예요. 볼까? 자, 부사가 체형 꾸밀 수 있니? 가끔이지. 원래 누가 꾸며야 돼? 그래, 관형사야. 근데 관형사가 아닌 부사가 꾸미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법칙에 어긋난 거야. 물론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강조를 했을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통사적이에요. 비통사라는 거는 문장의 법칙에 어긋난 거. 알겠지? 원래 관형사가 꾸며야 돼, 체어는. 근데 부사가 가끔 꾸민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끔 되는 거예요. 부슬부슬 내리다잖아. 부슬부슬 거린다고. 근데 비를 꾸며주고 있지. 척척 알다, 척척 해내다잖아. 근데 박사를 꾸미고 있지. 이해됐어요? 부사가 체언을 꾸며줄 때. 그때는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 용언의 어간. 야, 어간 다음에 체언이 바로 온대. 이거 말이 돼? 왜 말이 안 될까? 이거 찾아봐봐. 왜 용언의 어간 다음에 체언이 오면 비통사적 합성어니? 뭐가 없어? 무슨 어미가 없어? 그래,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면은 우리 어간 뒤에는 어미가 무조건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합성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접할만 있을까? 저는 제육덮밥을 엊그저께 먹었거든요. 자, 덮밥이 문제가 있네. 내가 먹은 제육덮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덮밥 무슨 단어야? 원래 무슨 밥을 해야 되겠니? 어미 활용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덮은 밥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육 덮은 밥 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자, 요것도 그럼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 어미 구조가 여기까지도 연결되는 거 이해됐지? 그거 확실하게 파악해줘야 돼. 그래서 자, 밑에는요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더해질 때 더한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야? 연결 어미가 생략된 거지. 여닫다 뭐와 뭐거니? 열고 닫다지. 근데 여닫다라고 해요. 오가다. 야, 거기 좀 오가. 오고 가다인데 실제로 단어가 오가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실려 있고요. 여닫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실려 있어서 그래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합성어이지만 왜 합성어예요? 열다와 닫다의 어근이 두 개니까. 근데 단어 형성 규칙 어미가 생략되었으니까 우리는 비통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문장 법칙에 맞지 않는 거 세 가지만 얘기하면 되겠네. 뭐 부사가 체형 꾸며줄 때, 그리고 전성 어미가 없을 때, 연결 어미가 없을 때. 그 세 가지 다 기억해야 돼. 무조건 기억해야 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 파생어 이제 합성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걸 좀 해야 되거든. 아까 여기서 품사가 달라지는 예시 요것도 한번 보라고 해줬어. 먹다가 먹이로 바꿨을 때 요 이는 요거는 뭘 만들어 준 거야? 명사 파생이지. 그럼 이름은 뭘까? 무슨 접사라고 얘기하면 될까? 파생 접사네. 뭘 만들어 줬어요? 명사 파생 접사 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요 이도. 자, 그럼 밑에 이는요. 형태가 같은데 다르네. 그럼 이거는 뭘 만들어 준 거야? 그럼 얘는 부사 파생 접사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거리다라는 거 요것도 동사로 만들어요. 출렁이라는 건 부사지. 근데 출렁거리다라는 거는 동사 파생 접사예요. 대다도 동사 파생 접사예요.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허다. 요 하다가 용언으로 만들어져요. 동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 파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발전하다, 발견하다. 발견 플러스 하다. 형용사로 만들 때는 깨끗 플러스 하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발전하다를 발견하다를 그냥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발견 플러스 하다. 앞에는 어근, 뒤에는 접사. 그럼 발견이라는 건 원래 명사지? 명사지? 자,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거는요, 단어의 형성 순서를 보는 거예요. 단어의 합성 순서, 형성 순서. 이 형성 순서는 합성인지 파생인지 혹은 파생부터인지 합성부터인지. 그러니까 형태소가 최소 몇 개? 3개. 형태소가 최소 3개가 단일어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어가 제시가 되면서 합성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파생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반대로 파생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합성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면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보는 건데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지?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 그림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그림판 명사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판이 더해진 거고요. 그림에다가 그리다의 그림이지, 그리다. 거기에 해서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예요? 명사로 만들어준 명사, 파생, 접사, 음이에요. 음기할 때 그 음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명사 파생 접사가 붙었으니까 자, 요 과정에서는 뭐가 일어났어? 그림에서는 파생이 일어난 거지. 그렇지? 이때는 파생이에요. 왜? 접사니까. 파생 접사가 붙었으니까 어근에. 근데 판이라는 거는 어근이지. 그치? 그러면 자, 파생어 더하기 어근은요, 최종적으로 어근과 이 파생어는요 어근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돼요. 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앞에 가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 안 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26페이지. 자,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라고도 얘기를 했지? 여기 뭐가 있어?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그때 어근.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면은요, 그거를 또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어근 처리를 해줘요. 하나의 어근 처리를 해주는 거야. 넘어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코웃음도 한번 해볼까? 코웃음. 자, 웃음이 먼저 결합돼야 되겠지? 그리고 코를 찡긋거리면서 웃는 거니까 이 웃음은 파생어인데, 그럼 얘를 파생어라고 하지 않고요. 파생어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어근이 된다고요. 그럼 이 어근인 웃음에 코라고 하는 어근을 결합하면 얘는 합성어가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웃음을 보잖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기본형이 뭘까? 비웃음은. 비웃음은 기본형이 있는 애지. 비웃다. 이거 웃음 더하기 비 아니야. 비만 따로 쓸 수 있니? 비 이상한 거잖아. 비는 혼자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접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치? 파생도 안 시키잖아. 비 먹다, 비 웃다 이렇게 안 하잖아. 비 자다. 아무것도 안 되지. 파생이 안 되지. 갈래를 못 만들지. 그러니까 이 비웃음은 비웃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비웃이라는 어근 더하기 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된 얘는 파생어네. 최종적으로 파생어 끝. 어근과 어근은 합성어. 여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단어가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그 순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그러면은 올해 나온 그 수능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그 수능 예시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35번, 36번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개념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합성명사는 직접 구성료가 뭐고 어근인 명사이다. 선생님 합성명사 처음 공부했는데 아니 이거 합성어 얘기하는 거잖아. 합성어인데 뭐 더하기 뭐? 명사 더하기 명사. 아, 명사와 명사로 합성어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합성명사라고 얘기를 한대. 갈비찜, 갈비 플러스 찜. 근데 이 찜은 뭐까지도 분석이 된대? 이거는 근데 찜 할 때 얘는 합성어 아니지. 뭐였어? 찜 이거는 파생어지? 얘는 파생어예요. 그러나 파생어가 하나의 어근으로서 작용을 해서 갈비라는 애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합성어가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복합어로 쓰였을 때 단위를 분석하자, 과정을 분석하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자. 요 문제가 몇 번? 35번 문제. 35번 문제. 그럼 35번 문제 가서 한번 볼까? 바로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게요. 새우볶음은 새우 플러스 볶음, 볶다의 볶과 명사 파생 접사. 그러면 먼저 누가 결합해? 볶음이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새우가 결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집안 싸움은 집 플러스 안이 먼저 결합을 하고 싸우다 플러스 이렇게 결합이 되겠네. 집안 싸움. 논밭가리는요. 논과 밭이 합쳐져야 되고 논밭이고 가리는 갈다의 이 명사파생 이 가리. 그러면 얘네들 지금 형태 비슷하네? 형태 비슷하고 형태 비슷하고 형태 비슷하고 이렇게 나다. 탈춤은요? 탈 플러스 춤 플러스 놀이. 자, 그런데 이 춤이 뭘로 또 분석이 될까? 춤을 추 플러스 그래서 탈춤으로 분석하면 답이 없어요. 그랬지 않아? 아니야, 이거 다 풀었어? 오, 다 천재들이구나. 그래, 누구한테 배웠는데. 탈추음이에요. 알겠지? 추 플러스 추다에 음이 결합된 접사예요. 그래서 춤이라고 되는 거지. 춤을 춤. 이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춤은 추다의 엄이 활용된 거지. 자,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번. 자, 나머지는요, 이제 요 다이어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우리 교재로는 34페이지. 교재에서 잠깐만 볼게요.
자, 단어 간 관계에서 밑줄만 한번 쳐볼까? 사전적 의미가 있고 함축적 의미가 있고, 그치? 그리고 의미 관계에서 넘어가면 동음이어가 있고 다이어가 있고, 그 다이어는 다의어예요. 중심적 의미, 메인이 되는 의미가 있고 주변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의미 변화는 나중에 이제 그 역사성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의미 파트는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볼 게 없는데 이렇게 단원으로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여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마치 얘는 다이어를 물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형태소 관계를 따져주라는 얘기야.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라고 해서 다이어 파트에서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 밑에서 형태소 관계. 그래서 합성명사의 어근에서 형태소를 보란 얘기지. 이 형태소에서도 이 형태소 어근 사이에서의 중심 의미, 주변적 의미는 아까 뭘 따져주라는 거니? 의미 관계. 형태소 합성어의 의미 관계로 뭘로 나눠진다고 했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나타난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런 합성어 플러스 여기는 이제 중심 관계. 뭐가 메인이 되는 단어냐? 뭐가 메인이 되는 단어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쓰이는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도끼 플러스 눈이네요. 그치? 도끼 플러스 눈은 진짜 도끼와 눈을 결합한 거니? 아니지. 이거는 융합합성어 얘기하는 거지. 근데 메인의 의미는 어디 있어? 눈의 의미가 메인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네. 도끼가 자립적인 의미를 가질 때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융합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읽어주면 되는 거지. 또 밑에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위치가 자유롭다. 누구는 자유롭다. 여기부터는 이제 독해 영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밑에는 독해 영역이에요. 독해는 항상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정리. 자, 합성 명사 내부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요. 보통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문법책들에는 다 이걸 넣어놓겠지. 이런 특징들을 넣어놓겠지. 그러니까 점점 문법은 확대가 되는 거야,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자, 그러면서 주변적,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이 비의 위치, 그리고 벼락 공부, 물벼락처럼 의미가 서로 자유롭다. 자유롭다. 자유롭네. 그치? 비바람, 이슬비, 앞과 뒤, 앞과 뒤. 그런데 주변적 의미로 융합합성어라던가 혹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면 자, 꿀잠인데 요 꿀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선행하는 어근에서 선행 어근에서만 관찰됩니다. 왜? 이렇게 꾸며주니까. 그치? 꿀에 잠을 자는 거지 잘 자는 잠을 자는 거죠. 융합합성어의 느낌으로. 그치? 뭐 꿀 발라서 자는 것도 아니고 꿀 먹으면서 자는 것도 아니잖아. 구름바다도 구름이 바다처럼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앞쪽에서만, 바다는 뒤쪽에서만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위치가 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칼잠, 잠이네. 이게 메인이죠. 머리글은요, 앞에 있는 글이죠. 일벌레는요, 일하는다 라는 거지. 벌레처럼 뭐 벌레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 입꼬리는요, 입을 얘기하라는 거죠. 꼬마 전구는요, 꼬마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밑에도 구름바다는 구름을 나타내는 거고, 칼잠을 나타내는 거고, 어근의 위치가 같군 다르네. 머리글 물벼락은요 서로 같군 다르네. 일벌레 벼락 공부는요, 공부는 뒤에 있는 거고 일벌레 같군 다르네. 꼬마 전구와 꿀잠은요 서로 다르네 같네. 답은 4번. 입꼬리와 도끼 눈은요 서로 다르군. 요렇게 풀리는 문제인 거지. 자,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명사가 합성어의 위치를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개념 공부는 안 하지만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나서 그 개념을
활용하기보다 약간이라도 뭐가 들어가게끔 독해가 들어가게끔 문제를 구성을 해요. 그치? 그럼 이 독해가 안 됐으면 이 문제는 되게 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부분은 거의 다 개념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문형 문제 보면은 그냥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똑 나와요. 그리고 독해를 요구하는 거. 근데 개념이 없으면은 이 문제는 풀리는데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엄매가 유리한 건 공부한 만큼 문제가 빨리 풀려서 유리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잖아. 공부한 만큼 개념 체계가 쌓이는 만큼.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면 오늘은 요 형태소 얘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형태소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여기 가서 우리 개념 여기다가 한번 단어를 분해하면서 예시도 적어보고 우리 형태소의 분류 얘기했었지. 형태소의 분류의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품사를 이 분류에 맞춰 놓으면 배열하면 분류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복습의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자,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 설명할 수 있게끔. 근데 얘네들은 간, 미와 완전히 다른 친구죠. 근데 비슷한 느낌도 있어. 왜? 어근은 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무조건 어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느낌일 뿐이지. 그리고 하나 더. 단어의 짜임을 분류했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단일어, 복합어 해서 분류를 하는 것들까지도 쭉 그려보시는 게 복습. 여기까지 합시다.